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의 신의철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의 종류를 막론하고 일반적인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면역 반응을 먼저 설명드리고 시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의 오른쪽을 보시면은요, 좀 여러 가지 세포나 항체 같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 innate immune response라는 게 있고요. adaptive immunity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innate에는 interferon response, 또 NK cell response가 있죠. 이것 두 가지가 이 선천 면역 반응에서 가장 잘 알려진 항바이러스 면역 작용을 하는 그러한 바이러스에 대한 단백질이나 그런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항체, 또 항체를 내는 B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선택적으로 골라서 죽여줄 수 있는 여기 CTL, 사이토톡식 T 림포사이트 같은 것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다 함께 일을 하면서 이 바이러스 감염이 있을 때 바이러스 감염이 된 세포를 제거하고 또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아주면서 또 성공적으로 회복이 되고 그 성공적으로 회복이 된 다음에는 또 재감염을 막아주는 그런 메모리 면역 반응이 남아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 그래프가 있는데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러한 인터페론 리스판스라든지 NK 셀 리스판스, 그 다음에 CTL 리스판스, 안티바디 리스판스가 대개 어떨 때 나타나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이러스의 종류를 이제 특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걸 보여드리는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항체 리스판스나 또는 이 T셀 리스판스가 좀 더 뒤늦게 나타나면서 메모리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유행하고 있는 이런 그 사르스코브2 이 감염에 있어서의 면역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에는 제 강의에 이제 간단한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텍티브한 이뮤니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 몸이 이 사르스코브2 인펙션 와중에 면역 반응을 유발하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어떻게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을 제거하고 또 성공적인 메모리 면역 반응을 남기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이 논문이 아직은 또 많지는 않습니다. 제한된 논문들을 제가 오늘 정리를 해서 가져오긴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파트, 1번 파트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중화항체, 특히나 이제 미래에 다시 재감염이 됐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중화항체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주로 있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T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좀 이제 논문들이 몇 개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파트는 하이퍼 인플라마토리 리스폰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면역 반응이 좀 좋은 면역 반응이라고 제가 좀 이제 쉽게 얘기한다면요. 두 번째는 면역 반응이 뭔가 과하면서 과잉염증을 일으키면서 오히려 지금 요즘에 나오는 ARDS, 이런 또는 전신성 염증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코비드-19이 막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것과 이 면역 반응이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나쁜 그런 관점에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때 주된 그 세포들은 주로 모노사이트와 매크로파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이토카인으로 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로 TNF, IL6, IL1 베타 같은 것들이 이런 과잉 염증 반응, 하이퍼 인플라마토리 리스판스에 대해서 중요한 그 플레이어들이 된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그 안티바이럴 이뮤 리스판스에서 가장 첫 번째로 원래 나타나는 인터페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터페론이라고 하면은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에서는 좀 좋은 플레이어로 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 사스에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먼저 이런 프로텍티브 이뮤니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그 신종 바이러스가 처음 유행을 하게 되면은요, 일단은 그 면역학자들은 먼저 항체 면역 반응을 먼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항체 면역 반응은 좀 더 아주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혈청이라는 재료만 있으면은 좀 더 손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항체를 보게 되는데요. 항체를 연구할 때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사르스코브2, 코비드-19이 유행한 다음에 가장 처음에 나왔던 항체 반응에 대한 면역 반응에 대한 리포트가 되겠는데요. 이 논문도 보시면은요, 여기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A부터 E까지를 보시면은요, 기본적으로 엘라이자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우리가 엘라이자 기본적으로 대학원생들도 이제 쉽게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엘라이자를 통해서 이 사르스코브2에 대해서 스페시픽한 항체가 얼마나 빨리 생기나, 다 회복이 되면 다 생기긴 하나, 이런 것들을 재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이 논문에서는 3명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했지만은, 특히나 빨간색은 시비언 환자였네요.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 항체가 좀 잘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5가지는
이때 이용한 항원 같은 경우는 다른 걸 보여드리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F 같은 경우는 여기 PRNT라고 써 있는데 중화항체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화항체는 굉장히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까 A부터 E까지 나오는 항체들은 이런 항체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감염이 되었다 뭐 이런 표지자가 될 수가 있겠고요. 걸렸다 나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걸린 적이 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신문에도 나오는 면역 여권 같은 거 아마 이런 거에 해당하는 얘기가 좀 더 많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런 이제 진단적 가치도 일부 있겠고 이런 게 이용되는 반면에 이 F는 더 훨씬 중요합니다. 중화항체라는 거는 이 항체를 가지고 이제 인비트로에서 실험을 해보면은 새로운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주는 바이러스를 딱 잡아줘서 감염을 더 못하게 하는 그 기능까지를 저희가 측정할 때 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세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바이럴 플락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재는 게 있고요. 이거는 지금 BSL-3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적인데요. BSL-3 안에서 할 필요가 없는 슈도 바이러스를 이용한 가짜 바이러스를 이용한 뉴트럴라이징 어세이도 이미 나와 있는 형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F 같은 경우는 이 진짜 뉴트럴라이제이션 BSL-3에서 해야 되는 이러한 그 PRNT 방법을 통해서 중화항체가 잘 나온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뭐 3명 가지고 이제 논문을 냈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이거 불과 며칠 전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건 좀 더 많은 환자를 가지고서는 하지만 이거는 이제 그 급성기에는 재지는 않고요. 다 회복된 다음에 코비드-19으로 회복된 다음에 회복된 직후 또는 회복되고 한 2주 후가 지난 다음에 이런 중화항체를 쟀는데 이 어세이에서는 그 가짜 바이러스인 슈도 바이러스를 썼습니다. 했더니 굉장히 잘 나온다. 전반적으로 잘 나온다라는 게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중화항체를 재는 게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특히나 엘라이자를 잴 때도 스파이크 프로틴에 있는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 진짜 실제로 사람의 그러니까 이 호스트 셀에 있는 리셉터와 바인딩하는 그 부분에 대한 항체가를 엘라이자로 잰 거랑 잘 일치하는 편이다. 이런 논문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좀 예상이 가는 논문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이 논문에서는 T셀 리스판스를 인터페론 감마 엘리스파서세로 쟀는데 재미있게도 중화항체가랑 여기 있는 그 T셀 리스판스가 잘 연관성을 보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T셀 리스판스를 잘 보인 환자일수록 또 중화항체도 잘 생긴다. 볼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환자들을 보면 다 나은 이제 회복을 한 다음에 환자들인데 중화항체가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이거 가지고 딱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일단 한번 걸렸다 나오면 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걸 좀 예상할 수는 있는데요. 바이러스가 뮤테이션이 되면 어떨지는 또 다른 얘기긴 합니다. 이것도 이제 바로 며칠 전에 나온 논문이 되겠는데요. 이건 아주 또 재미있는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항체보다는 이제 T셀 반응을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회복됐다가, 이제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들은 T셀 리스판스도 잘 나온다. CD8 T셀 반응, CD4 셀 반응 잘 나온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이하게 했던 거는 이번 사르스코브2에 걸린 적이 없는 사람들을 했는데도 좀 약하긴 하지만 이런 T셀 리스판스가 나온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지금 이 사르스나 메르스나 이번 코비드-19이 아니어도 지금 한 2가지 정도 친척 바이러스죠.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반적인 감기를 일으키는 게 알려져 있거든요. 아마 이런 데 걸렸던 그 어떤 히스토리가 어떤 크로스 리액티비티를 보이면서 이번 사르스코브2에도 뭔가 면역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걸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걸 상상하다 보면 재밌는 게 많아집니다. 그럼 이런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 코로나 사르스코브2에 걸려도 좀 심하지 않게 앓을 수가 있나? 말하자면 자연적인 백신 같은 거가 되겠죠. 이건 제가 이제 좀 상상해 본 얘기인데요. 이 논문을 보면 이런 좀 재미있는 상상들을 많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좀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논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히나 이 중화항체를 많이 중시한다고 그랬는데 중화항체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관심입니다. 한번 걸렸다 나오면 이 중화항체가 생긴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오래 가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사르스코브2에는 시간이 많이 길지 않으니까 오래 연구를 할 수가 없었겠죠. 이런 교훈들은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전에 유행했던 사르스나 메르스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사르스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 논문을 보시면 한 160일, 한 몇 개월이죠. 한 5개월 정도까지도 재봤는데 꽤 잘 유지가 된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건 한국에서 메르스가 유행했을 때 한국 환자를 연구했던 그 논문이 되겠는데요. 이 경우는 한 40일을 봤지만 어쨌든 중화항체가 비교적 잘 유발돼서 좀 지속된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항체가 나오면 뭐 중화항체가 아닌 거는 진단적 목적으로 좀 쓸 수가 있을 거고 중화항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백신 같은 걸 개발할 때도 중화항체를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걸렸다 나와도 생긴다고 했는데 이 논문은 리뷰 아티클인데 이게 최근에 나온 건데 이게 지금 많은 면역학자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은 이번에 이제 코비드-19을 인간이 겪어보지 못한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항체가 생기는 건 좋은데
항체가 오히려 나쁜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그래서 이건 이제 하나의 가설이긴 하지만 potential danger of suboptimal antibody respon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이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보여드릴 이 antibody dependent enhancement라는 겁니다. 이 AD라는 현상은 오히려 어떤 백신이라든지 또는 자연적으로 걸렸다 나왔을 때 생긴 항체가 오히려 다음번 또 노출이 됐을 때 더 잘 예방해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항체가 없는 이만 못하게 질병을 더 세게 유발해 줄 수도 있는 사례들을 얘기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댕기 바이러스 같은 데 이미 잘 알려져 있는 현상인데요.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는 이번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뭐 급하게 백신을 만들고 하다가 혹시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좀 과잉 염려일지 아니면 적절한 염려일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런 지금 이 리뷰 아티클에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항체가 있을 때 가설이긴 하지만 역설적으로 오히려 안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뭐가 있을까? 항체가 붙음으로써 이 Fc 리셉터를 가진 모노사이트나 매크로파지가 이 바이러스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 항체가 모노사이트나 매크로파지의 감염을 촉진시키기도 하고요. 그 결과로 오히려 모노사이트나 매크로파지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더 많이 낼 수도 있다는 게 요 지금 이 리뷰 아티클에 제시된 그런 논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이러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서의 안티바디 디펜던트 이넨스먼트가 가장 좀 정교하게 기술되어 있는 것이 마침 올해 JV의 저널 오브 바이럴로지의 2월 호액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 사람들은 이번 사르스코브2를 연구한 게 아니었고요. 이전에 유행했던 사르스나 메르스를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AD라는 현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좀 제시한 그런 논문인데 때마침 이것이 바로 이번 2월 호에 이번에 논문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런 것들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걸렸다 나은 사람들이 또 걸릴 때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을까? 또 백신 같은 것들이 우리가 왔을 때 이 항체가 잘 생긴 건 좋았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질병을 좀 더 세게 해줄 수는 않을까? 이런 염려에 대한 어떤 하나의 과학적인 레셔널레가 되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목차로서 세 가지 파트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에서는 좀 좋은 면역 반응을 제가 주로 말씀을 드렸다면요. 두 번째는 면역 반응의 어떤 결과로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hyper inflammatory response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걸 이제 언론에 좀 더 많이 나온 텀으로는 사이토카인 스톰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나와 있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의 가장 주된 플레이어들은 주로 이제 면역 세포들 중에서도 모노사이트나 매크로파지 같은 거하고 이제 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사이토카인 스톰 현상에 대해서 최근에 이 사르스코브2 인펙션 상황에서 왜 어떤 사람들이 더 시비어한 그 코비드 19을 앓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하나의 그 커멘터리 논문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마 이제 폐에 있는 혈관을 이제 그린 것 같아요. 여기가 폐고요. 여기 이제 폐에 있는 혈관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건강한 상황에서 이제 혈관에 혈액이 잘 지나가고 있고 면역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moderate COVID-19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뭐 시비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이 CD40셀 같은 데서는 인터페론 감마 굉장히 중요한 항바이러스 사이토카인이 되겠죠.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매크로파지 같은 데서 TNF, IL6 같은 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적당한 양이 있을 때는 사실 면역 반응을 좀 더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이러한 그 사이토카인들이 이 모노사이트 매크로파지 계열에서 너무 많이 나오면 여기 모식도 같은 경우도 폭풍이 부는 것처럼 그려놨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오면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 렁에서 특히나 이 혈관에서 또 이 혈액이 조직으로 베스클 리키지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게 심해지면서 뭐 디스프니아라는 게 호흡 곤란이 오기도 하고 ARDS,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서 호흡 부전이 되면서 지금 이제 소위 막 심한 경우에 사망까지 이렇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그런 이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를 좀 정교하게 연구한 그런 논문들도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이전에 뭐 sepsis라든지 이런 걸 연구하던 사람들이 그때 이제 했던 어떤 질병의 분류를 이번 코비드 19에 잘 적용해 본 건데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도 보시면 중요하게 지금 나와 있는 사이토카인들이 IL-1 베타, TNF, IL-6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이퍼 인플라메이션을 주로 강조하는 이런 논문들을 보면은 주로 TNF나 IL-6 같은 이런 매크로파지가 내는 이러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좀 해로운 역할들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아주 최근에 네이처 리뷰 이뮤놀로지에 이런 그 리뷰 아티클이 나온 건데요.
패솔로지컬 인플라메이션, 그러니까 하이퍼 인플라메이션이 모노사이트나 매크로파지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매크로파지를 중심에 놓고서는 좀 여러 가지 이제 좀 가설인 거죠. 이런 것들 다 그려놓고 있는데요. 특히나 여기 사이토카인 스톰을 일으킬 수도 모르는 그런 사이토카인들이 여기에 지금 IL-6, TNF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비어한 코비드-19 환자를 대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임상시험들이 많이 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언론에 많이 나온 뭐 렘데시비르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거니까 이제 면역학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토슬리즈맵 같은 거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IL-6에 대한 블러킹 항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 류마톨로직 디지즈,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들의 치료 때문에 TNF 블러커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우리 손에요. IL-1 블러커도 있고 IL-6 블러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 이걸 잘 쓰면은 이런 사이토카인들이 너무 많은 게 어떤 그 하이퍼 인플라메이션의 원인이라면 이러한 질병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바이러스를 제거는 못한다 하더라도 좀 사망하는 환자들을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목적으로 이런 임상시험들이 지금 현재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파트에서는 중화항체나 T셀 반응을 중심으로 한 프로텍티브 이뮤니티와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 과잉 염증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이 과잉 염증 반응 같은 경우는 어떤 사이토카인이 이러한 과잉 염증을 일으키는지 잘 알게 되면은 그것을 블러킹 항체를 쓰면 우리가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각광을 받는 연구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페론 리스판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심지어는 이 인터페론이라는 거는요, 우리 몸에서 생기는 바이러스 감염이 생길 때 면역세포만 내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 세포 자체도 내면서 항바이러스 작용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요. 어떤 그 생명공학의 아주 초기 시대에는 인터페론 알파나 베타 같은 걸 만들어서 항바이러스제로 이용하려는 생각까지 했던 그런 단백질이기도 하죠. 특히나 뭐 C형 간염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꽤 오랜 기간 동안 항바이러스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인터페론 반응이 굉장히 우리 이 면역 반응이 좋을 것처럼만 느껴지긴 하는데 또 이제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이제 코비드-19에 있어서 이 얘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러한 그 사르스코브2 인펙션에서 인터페론 리스판스가 좀 약해져 있나 아니면 오히려 좀 세져 있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지금 얘기가 지금 약간 좀 다른 견해들이 지금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인터페론이라는 것이 우리 항바이러스 면역 반응에 있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차치하고요. 먼저 이 사르스나 사르스코브2 인펙션에서 인터페론이 오히려 패솔로직한 역할을 한다는 것들이 나왔던 논문의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번 사르스코브2는 아니고요. 사르스코브, 그러니까 이전의 사르스 모델을 발브C 모델, 그 마우스 모델에서 이걸 연구했던 그 논문의 그 요약이 되겠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인터페론 리스판스가 굉장히 얼리 시기이면 이게 참 우리한테 좋은데 실제적으로 이 사르스 코브 바이러스, 이전에 그 사르스를 감염시킨 발브C 마우스를 보면은요. 이 인터페론 리스판스 굉장히 늦게 나타납니다. 근데 늦게 나타나면서 꽤 세요. 근데 이것이 오히려 이 발브C 마우스를 사르스 디지즈를 일으키고 이제 리살하게 만들어서 마우스를 죽이는 거다. 이런 논문들이 아주 이렇게 정교한 실험으로 논문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오히려 인터페론에 대한 리셉터 너크아웃 마우스를 쓰면은요, 오히려 질병이 안 생겨요. 바이러스 감염은 있지만은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쁜 쪽에 패솔로직한 역할을 하는 인터페론이 논문이 나온 적이 있었던 이제 그런 것이 이전에 사르스에서 논문이 있었는데요. 또 재밌는 것은 이제 이전 사르스나 이번 그 사르스코브2나 둘 다 공히 우리 몸에서 ACE2라는 것을 이제 리셉터로 가진다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셀에 나온 이 페이퍼를 보면은요, 이 ACE2 자체가 인터페론 리스판시브 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강조한 논문이 바로 이 셀 논문이 되겠는데요. 이렇다면 인터페론이 사르스코브나 사르스코브2 인펙션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건가? 나쁜 역할을 하는 건가 좀 헷갈리게 하는 논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터페론 자체는 우리 몸에 나왔을 때 직접적인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지만 ACE2를 과발현시킴을 이제 유도함으로써 오히려 감염이 안 된 세포에 감염이 더 잘 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사르스코브2에서 인터페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아직은 좀 연구할 여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르스코브2에 걸렸을 때 인터페론 자체가 많이 나오긴 나오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논문들도 이제 굉장히 초기 논문으로 나온 게 이제 한 3월쯤에 나왔던 거가 되겠는데요. 보시면 사르스코브랑 비교해 보더라도 사르스코브2 인펙션을 시키면 이건 이제 인비트로 실험입니다. 인비트로 실험이긴 합니다만 이 사르스코브2에서는
인터페론 리스폰스가 굉장히 약하다. 이런 것들이 이미 논문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아주 또 한 2주 전에 셀에 나온 논문이 되겠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인비트로에서 지금 이제 감염시킨 것 또는 페렌 모델에서 감염시킨 거를 보면은요. 지금 오믹스적인 연구를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타이버 인터페론 시그널링 패스웨이들이 굉장히 지금 나타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논문에서도 인터페론 리스폰스는 약해져 있고 이 케모카인으로 이제 염증을 많이 일으키죠. 이런 케모카인 리스폰스는 업 레귤레이션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르스코브2의 특징이다라고까지 이 셀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던 와중에 지금 요즘에 또 반대로 아니다. 뭐 일반적으로 사르스코브2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특히나 사망까지 가는 그런 막 시비어한 케이스, 시비어한 환자들은 인터페론 리스폰스가 너무 센 게 또 문제다. 이런 논문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직은 좀 설왕설래가 있는 그런 이제 그 어떤 그 연구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도 약간 이런 연구를 좀 했었는데요. 간단히만 보여드리면은요. 아직은 좀 언퍼블리시 데이터긴 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코비드-19 환자를 한 10명 정도의 환자를 케이스를 가지고서는 지금 저희가 PBMC를 얻어가지고 이 페리페럴 블러드의 그 이뮨셀을 가지고 싱글셀 RNA-seq을 했습니다. 이제 싱글셀 RNA-seq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그 이뮨셀들이 잘 나누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때 저희 연구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코비드-19만이 아니고 이 인플루엔자에 굉장히 심하게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신 환자분들도 이 연구에 같이 이제 포함을 시켰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일단 한 가지는 뭐냐면요. 바로 이게 그 데이터인데요. 이 인플루엔자 환자들은 전반적으로 인터페론 리스폰스가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코비드-19 환자들은 인터페론 잘 안 나오고 TNF나 아이런 베타 인플라마토리 리스폰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이 인터페론 리스폰스가 약했다는 건 전반적인 이 사르스코브2 코비드-19랑 일치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중증 이제 CB1 코비드-19 환자만을 골라서 본다면은 이렇게 서브그룹을 본다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일드에 대비해서 인터페론 리스폰스와 TNF 아이런 베타 리스폰스가 공히 같이 나타나는 걸 봄으로써 저희가 이렇게 이 똑같이 사르스코브2가 걸려도 왜 어떤 환자들이 더 심하게 앓는가의 그 원인이 TNF 아이런 베타 리스폰스에 더해서 원래 잘 안 나타나던 인터페론 리스폰스까지 더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바로 이러한 시비어한 케이스가 생긴다는 걸 이제 보여드린 그런 이제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아마 이제 저희가 아마 이런 논문을 좀 서미션 중인데요. 아마 나중에 또 논문이 나가게 되면 좀 상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제가 이제 준비해온 3가지 주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또한 이러한 그 새로운 사르스코브2라는 또 새로운 질병, 코비드-19라는 이 시대에 우리가 면역 반응을 연구할 때는 뉴트럴라이징 안티바디 T셀 같이 프로텍티브 이뮤니티 이 컴포넌트를 꼭 연구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렇게 과잉 염증의 원인도 참 중요하다. 특히나 인터페론 같은 경우는 이것이 지금 우리 숙주한테, 호스트한테 좋은 역할을 하는지 나쁜 역할을 하는지가 굉장히 애매한데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것이 우리가 이 새로운 질병을 잘 이해하고 또 심지어는 환자들의 생존율을 더 증가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Good friend, KSMCB